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의적 독서활동과 글쓰기. 자, 오늘은 3차 시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글쓰기의 기초 과정 중에 오늘은 글쓰기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글 쓸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지. 자,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그 순서 안에서도 재반복을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그 글쓰기의 과정,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는 크게 두 덩어리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덩어리는 글쓰기의 기초이고요. 또 한 덩어리는 글쓰기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기초 과정에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살펴보고요. 글쓰기의 실제에 가서는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비평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게 되는지 그 글쓰기의 갈래에 대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기초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할 때 이런 이론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 이 이론이 기본적인 글쓰기의 모든 바탕이 되므로 여러분이 좀 더 이번 시간에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의 두 가지를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고, 자, 그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고 나면, 자, 그럼 어떻게 쓸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무엇을 쓰나 글감 찾기, 그 다음에 어떻게 쓰나 어떤 표현 방식으로 써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이거를 더하면 우리는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을 쓰나에 초점에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무엇을 쓸까는요,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자, 소재, 그 다음에 재료, 글을 쓰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생각쓰기이자 내 생각을 쓰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마음쓰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내용적 글쓰기, 그리고 글감을 찾는 무엇을 쓰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나? 이 표현의 문제는요, 다음에 다룰 것이지만, 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어떻게 쓰나 표현의 문제에서는 형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즉, 단락을 어떻게 나눌까? 올바른 문장은 어떨까? 자, 앞에 그 첫 단락에서 내가 주제문을 넣을까? 아니면 맨 끝에 넣을까? 주가식으로 할까? 미가식으로 할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나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쓰나의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글을 쓰는 전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쓰나에 대해서 한번 초점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글쓰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글감 찾기와 주제를 정하기, 자, 개요 작성을 하고, 초고 쓰고, 수정하기를 거쳐서 이제 완성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따르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어서 효율적으로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자,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글이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글쓰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자, 이 과정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요를 작성하면서 주제가 적당하지 않으면 뭐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개요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요를 수정하고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이 아니라, 자, 글쓰기 단계는 전 단계, 전전 단계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과정, 그 단계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글쓰기 절차가 순차적이 아니라 획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각 과정에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오히려 필요할 때만 앞 단계로 돌아가서 고쳐야 할 대목을 수정하면서 글을 써 나가야 글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되게 간단한 과정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자, 사실 쓰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쓰기 각 과정을 머릿속에 두고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계속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만 여러분이 글을 실제로 쓸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글감 찾기 주제 정하기는 도대체 뭐냐? 자, 글의 재료, 아이디어를 찾는 거. 자, 글감이라는 것이 글의 감, 글의 재료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자, 글의 재료를 찾는 거 굉장히 어렵죠.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뭘로 쓸까? 쓸거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글감을 찾는다. 자, 글의 재료와 아이디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글감에서 주제를 정하는 거. 바로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는 거. 자, 집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글의 설계도를 그리는 글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말하고요. 자, 초고 쓰기는 자, 본격적인 글쓰기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글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쓰고 우리는 글을 다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2단계는 글의 완성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 글의 완성글이 됩니다. 자, 전업 작가인 많은 작가들도 어때요? 이 두 단계는 진짜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글을 일단 쓰고 그 글을 자꾸 보면서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지 완성도가 있는 완성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제가 과제로 받아보면 이 모든 단계를 다 패스해서 완성글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글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자, 이 글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학에 왔고, 그 다음에 과제들을 제출할 때 굉장히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요 단계를 많이 거쳐야지만, 그리고 요 수정하기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글,
자, 글에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요게 쉽지 않은 단계이지만 또 이 기회에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여러분 글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글쓰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글감 찾기와 주제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모든 사물과 경험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들어온 그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은요, 뭐 생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그 경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에 훅 들어온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우리가 맨날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특별히 마음에 들어온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특별하게 마음에 들어온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특별히 주변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 그 앙상한 가지였던 것이 꽃망울을 맺고 그 꽃으로 만개하는 그 과정, 그 생명력에 좀 경이로움을 느끼고 되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활동의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어떤 일상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그 꽃의 생명력에 제가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왜 그런 뭉클한 마음이 들어왔을까라고 또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간 너무 숨죽여 살아오고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그 다음에 그 생명력이 없는 삶을 연속하고 있다는 그 불안감이 이 꽃이 만개하는 그 과정에 그 뜨거운 생명력이 저한테 굉장히 감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고 매일 보는 어떤 주변 환경이지만 그 무엇인가 내가 관심 갖고 보는 그 와중에 훅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글감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생활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글로 써보고 싶은 것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글감이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자, 그 강한 인상을 누구에게 받았다면 혹은 어떤 거에서 받았다면 그것을 글로 써보면 그것이 글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 써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진짜 글로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내가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게 바로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씀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글로 그것을 써보면서 나 또한 자아성찰을 하고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글감으로서의 글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는 것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글이 되죠. 자, 글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만들려면 사회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회성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나 말고 상대방이 읽었을 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자, 그런 글감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요. 자, 읽는 독자에게
또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자,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면서 나의 생각과 공감을 일으키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글감 찾기로 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글감을 찾으려면 또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대화 찾기 등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감 찾기, 주제 정하기 어떤 활용 방법 한번 봅시다. 자, 그 방법에는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글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자, 맨 처음에 주제에 관련돼서 단어를 나열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은 학생들하고 자, 뭐 30초 동안이라고 시간을 한정해주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막 단어를 나열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어때요? 주제에 적합한 단어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생생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저희 마인드맵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서로 자극받으면서 거침없이 쓰게 되는데요. 물론 혼자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효과적이에요. 맨 처음에는 쉬운 단어로 시작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여럿이 함께 할 때는 한 30분, 혼자서 할 때는 한 15분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단어들, 연관된 키워드에 된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어때요? 그 단어들을 막 이렇게 한 단어들을 크게 영역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글쓰기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단어들을 마인드맵을 막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쓰고 나서 봤더니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글쓰기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준비사항,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도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환경,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맞추고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고 주제를 정하고 제목으로 삼고 자, 글쓰기의 방법 혹은 준비사항을 앞에 놓고 이런 뭐 환경이라든가 효과를 단락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단락을 4개의 단락을 나눈다면 어때요? 한 편의 글이 완성되고 자,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글쓴이의 마음, 글쓴이의 의견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다면 좋은 한 편의 글이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 글쓰기는요. 이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A와 B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글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이것들을 다 같이 활동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서
이거 진짜 실습을 못하니까 아쉽긴 하지만, 자, 이제 짝꿍이랑 같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봄에 대해서 각자가 말한 내용, 각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각자 이야기한 것을 상대방이 반대로, A가 말한 것을 B가 요약하고 B가 말한 것을 A가 요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무엇인지, 자, 그 다른 생각까지 더해서 글감과 주제를 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글감과 주제를 찾고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활용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하면 좀 쉬운 글쓰기 작업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감을 찾고 글을 쓴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또 설명을 했지만 두 가지의 방법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1분 안에 내가 막 생각나는 단어들을 써. 그래서 막 쓰게 되는 거죠. 1분 안에. 사람마다 뭐 10개를 쓸 수 있고 뭐 30개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써서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로 확장을 시키는 거. 자, 그게 바로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자, 이번 제가 여러분하고 볼 것은 주제문을 준 거죠. 자, 꽃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할 경우, 자, 제가 아까 벚꽃에 심취해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꽃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만약에 했다 하면 A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아는 꽃을 다 적었습니다. 자, B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꽃과 관련된 자기 꽃이라고 하니, 자, 꽃과 관련된 자기의 뭔가 확 들어오는 어떤 그 무언가를 다 단어들을 적어놨죠.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글을 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자, 이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A 학생은 어떤 글을, B 학생은 어떤 글이 완성되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뒤에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A하고 B의 그 단어들이 어떤 글로 완성이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A의 글은 어떤 거고 B의 글은 자, 어떤 걸까요? 자, 안 봐도 딱 알겠죠? 자, 이게 A의 글이고 이게 B의 글입니다. 자, A의 글은 이렇게 꽃의 이름을 나열한 글이 완성되었고요. 자, B의 글은 어때요? 꽃을 경험한 자기의 어떤 경험의 단어들을 쓴 것을 보니 이런 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친구가 생일에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았다고 한다. 나 굉장히 부러웠고 내가 20살이 되는 날 오빠가 사귄 오빠가 있나 봐요.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오빠가 보고 싶다. 오빠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읽는 중에 나의 오빠, 나의 여친이 생각나다면 어때요? 이 글이 굉장히 B보다 생생한 체험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뭐래요? 둘 다 체험을 한 후에 글을 썼지만 B의 글이 더 입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꽃에 관련돼서 나와 나의 체험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주제 글을 줬는데 이렇게 A와 B는 굉장히 다른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그래서 연상의 단어들을 쓸 때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평면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 무언가의 글, 체험한 글, 단어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과연 좋은 글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A보다 B는 입체적이고 또 생동감이 있다는 글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 이 글 또한 좋은 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 자, 글에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혼자 그냥 쓰는 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같이 내 글을 독자와 같이 함께 읽는다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에 좋은 글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 나로 인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글로 나아가야지만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도 사실 좋은 글은 아니다. 자, 좋은 글을 위해선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는 A, B의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B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여러분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지만, 자,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즉 문제의식 혹은 사회성을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자, 독자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예시글로 정령 선생님의 글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은 정령 선생님이 자신의 아픈 몸 때문에 벌어진 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글입니다. 자, 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글이 글감이 되고요. 자, 그 글감에서 좋은 글로 나아가는 공감을 일으켰고, 또 특히 이 문제의식을 일으킨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령 선생님은 이 글을 통해서 어때요? 당신도 장애인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 무엇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이 부족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자, 이런 공동의 어떤 공분이라든가 혹은 문제의식을 집어넣어야만 우리는 읽는 독자에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생각거리 혹은 우리가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집어넣어. 그래야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A하고 B 글을 살펴보았듯이, 자, A 글은 너무 입체적이지 않았지만 B 글은 그래도 입체적인 글이었죠. 사실 여러분의 글도 B글에 멈추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문제의식, 사회성을 집어넣고 또 독자에게 같이 공감을 불어넣어 일으키는 그런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잡스의 축사를 한번 더 봅시다. 자, 전문도 제가 올렸으니까 전문 한번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잡스의 축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끝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잡스는요, 이 축사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극도로 자신의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 말하는 것도 싫어하던 이 사람이 자, 자신의 이야기를 쭉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잡스니까 자,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하면 그 자체로도 화제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끝부분, 자, 이 끝부분은 이 끝부분이 없었으면 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잡스가 이 축사를 쓰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해달라고 잡스에게 청탁을 하겠죠. 잡스 고민을 하면서 수락을 할 텐데, 그 수락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무척 고민되겠죠. 안 그런가요? 자, 많은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면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졸업식에 강연자는 누구인지 축사는 누가 할 것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로 축사를 할까를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런 장이니까요. 자, 그러니 잡스도 굉장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겠다. 그간에 그렇게 자기가 꺼렸던 이야기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글감은 나로부터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잡스가 브레인스토밍을 했던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했던지 마인드맵을 그렸던지 자, 글감을 찾아서 자기 나로부터 살아온 경험 이야기로 글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죠. 자,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까지 만이었으면 우리는 어때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야, 자기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자, 이 끝부분에서 잡스는 어때요?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해서 그 얻은 소중한 그 경험들 안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졸업생인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문제의식, 졸업생들이 내 축사를 듣고 나의 경험 이야기에서 소중한 진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잡스만의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자,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진실이 주는 소중함을 그 졸업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잡스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잡스가 자신의 이야기,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평범하지 않은 생을 통해서 진짜 세계적으로 성공한 자기 자신이 얻은 특별한 그 무엇이, 그 소중한 그 무엇의 진실을 그 졸업생들한테 전해주려고 노력한 그 축사,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 잡스의 그 삶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것. 자, 화려한 자기의 삶, 그 결과를 보고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가 자기지만, 그 잡스지만 거기에서 오는 행복보다 그 많은 주변의 것들에서 얻는 그 행복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잡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박수를 보낸데 이 축사가 좋은 글이 됨을 좋은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글에 문제의식,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무엇을 우리는 글에다가 담아 놓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지 좋은 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의 예문, 지금 예문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정할 때 또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주제와 참주제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좋은 주제를 정하려면 관심이 가는 것,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제라도 내가 다루기 어려워.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다룰 때도 내 능력에 얼마나 맞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지 써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지속적으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쓸 수 있는 주제여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성향, 자신의 어떤 취미나 관심, 흥미에 따라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가주제와 참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주제는 범위가 넓어서 그냥 막연한 주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려서 주제를 쫙 펼쳐 놓게 되잖아요. 자, 1분 연상 뭐 이렇게 해서 주제를 막 펼쳐 놓는 것이 우리 가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 가주제에서 범위를 좁혀요.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의식을 집어넣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범위로 좁히는 것. 그게 바로 참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정해진 주제를 말하고 주제를 좁히는 일, 나의 관점과 의견, 관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주제이다. 자, 또 다른 예문 2로 제가 올려놓은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이 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1에서는 김용수 선생님의 회전문의 기만이라는 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 회전문의 기만을 보면요. 어떻게 글을 썼을까? 우리가 한번 역추행을 해보는 겁니다. 1단계 브레인스토밍, 글의 제재를 찾는 방법. 이제 맨 처음에 일상적인 발견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글감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제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단어를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상, 자,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에 막 생각나는 거, TV, 스마트폰, 아메리카노, 뭐 커피, 문, 뭐 놀이공원, 넷플릭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우리는 가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많은 단어들이 가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그 일상으로 나누어 일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글을 쓸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범위를 좀 줄이는 겁니다. 자, 범위를 줄일 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글. 자, 그리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것, 내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제재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자, 그러면 일상이라는 어떤 단어를 갖고 내가 글을 쓸 때 무엇을 제재를 가질까? 자, 김용석의 회전문의 기만에서 보니까 이 자, 문을 다룬 것이죠. 자, 문을 가지고 자, 그럼 문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 자, 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들을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자, 그 나열한 문 중에서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은 무엇인가? 자, 김용석의 회전문에서는 이 회전문이었죠. 자, 회전문을 가지고 자, 내 관점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집어넣는 단계, 3단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전문에서 나의 어떤 관점을 정할까? 회전문의 불편함, 타인을 박대하는 회전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전통의 문의 역할과 비교 통해서 사회의 비기 개방성을 비판하고 또 사회의 회전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까를 고민하다가 자, 이 문제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석의 회전문의 기만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자, 맨 처음에 일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문을 소재로 삼고 그 회전문을 또 선택을 해서 내 관점을 정한 것이 바로 이 주제문이 되겠죠. 회전문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 전문을 살펴보면 자, 이런 주제가 보이게 되죠. 자, 이 주제를 그 글을 역추행하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찾고 주제문을 찾는다면 자, 글감을 찾고 그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데 방향성이 확실해질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펼쳐놔서 어려운 세 단계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 보면 1, 2단계가 겹쳐지고 1, 2단계와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분 지어지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감 찾기를 하는데 이런 단계, 이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글감을 찾고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들을 눈여겨보고 여러분이 글쓰기에 활용을 하고 습관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무엇을 쓸까? 자, 그 글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인 주제를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글감을 떠올릴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이 백승원 선생님이 나름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활용한 글쓰기, 글감 찾기의 모형입니다. 이 글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 글감, 즉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그 문장을 연결해서 또 한 편의 글로 완성하는 나아가기 글쓰기가 되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현장 수업이면 여러분이랑 함께 시간을 내서 이 과정을 해보겠는데, 자, 오늘은 제가 확인학습으로 내겠습니다. 자, 이 확인학습을 여러분이 해서 사진으로 혹은 이것을 그냥 바로 해서 넣어주세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9개의 모듬이 있는 거예요. 여기 1모듬, 2모듬, 색깔을 제가 달리 놨잖아요. 이렇게 세어보면 여기 중앙에 있는 것까지 9모듬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9모듬의 크기랑 제가 모양도 다 달리 해놨는데 키워드를 정해서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적는 거예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키워드 정중앙의 키워드는 여러분 나입니다.
자, 이 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상되는 글을 키워드 1, 2, 3, 4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나와 연상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8가지를 적습니다. 자, 이 8가지의 키워드가요. 자, 이 다른 색깔의 박스의 중앙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 키워드가 이렇게 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 키워드가 두 번째 박스의 키워드가 되고요. 자, 3번의 키워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그렇게 가고요. 뭐 이렇게 가든가.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 중앙의 키워드처럼 또 키워드를 적게 되는 거죠. 이 연관 키워드를 활용해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나의 뭐 커피, 책, 요즘 관심 있는 거, 꽃, 혹은 내가 조금 요즘 살이 쪘어. 살. 또 아무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의 고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 커피의 키워드가 있겠죠. 이 커피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또 커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9개, 8개를, 아니 3, 3, 9, 9개죠. 자, 9개를 적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박스의 별로 키워드가 다 작성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적게 되는 겁니다. 확인학습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거 적을 때 시간은 15분. 자, 여러분 타이머로 15분을 맞춰 놓고 15분 동안에 적는 겁니다. 자, 15분을 꼭 지키고 15분 안에 이것을 다 못 채워도 자, 일단 시간 안에 적은 만큼만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중앙의 키워드를 적은 거 총 9개를 활용해서 세 문장, 또 주변에 이 박스에서 세 문장, 이 박스에서 이 들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세 문장, 이렇게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장을 3개를 만들고, 자, 그 문장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3개씩만 만든다 그래도 9개니까 3, 9, 27, 27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27문장을 문단별로 구분해서, 자, 연관성이 있는 문단으로 구분을 해서 한 편의 글로 작성하면, 자, 여러분 나와 관련된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완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에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두렵고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자신의 글감을 찾고 그걸 또 확정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연결해서 한 편의 글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장학습이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글로 완성될 때까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뭘로 쓸까? 참 고민이네 라고 할 때, 자, 여러분이 이걸 좀 떠올려서 활용하면 훨씬 여러분이 글감을 찾고 그 글을 확장해서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확장된 한 편의 글까지는 나아갈 수 없고, 오늘은 여러분이 확인학습에, 자, 여기 시간 15분, 자, 그리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여기 많은 글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글을 단어를 넣어 보세요. 자, 15분 동안 다 채우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머리를 막 굴려서 여러분에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작성해서 자, 이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기다 그냥 바로 써서 제가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확인학습 방법에 잘 숙지하시고 확인학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에 제가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구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게 확인학습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읽고 느낀 점을 작성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4학생만이 온전하게 문구를 작성했네요. 좀 더 창의적이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은 수업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더 이상 푸른 하늘과 아름답게 바뀌는 계절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해가 떴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는 그 누군가의 앞을 지나가서 이 문구를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문구가 있나요? 자, 그러면 그런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바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잘 쓴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확인학습에 대해서 수업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 수업 안에서 설명을 잘 듣고 확인학습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그간의 수업을 하면서 많은 문구들을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적어주어서 되게 재밌어 하면서 서로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저의 전달이 이번 수업은 저의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조금 확인학습의 문구가 아쉽네요. 자, 다음 주 확인학습은 여러분 방법을 잘 숙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글을 창의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1차 과제 여러분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글이 길고 짧든 간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 글을 저희가 총 15명이거든요. 그래서 5개씩 3주차에 걸쳐서 보기글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5개의 보기글을 올렸어요. 자, 그 보기글을 보시고 여러분은 글 주인은 그 동료 평가자들이 단 댓글을 보고 자, 답글을 달아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글 혹은 재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동료 평가자 분들은 그 글을 읽고 여러분이 잘된 점 혹은 고쳐야 할 점 질문들을 적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서로 수정하기, 서로 첨삭하기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댓글이 글 주인한테는 자신의 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자, 그런 질문이 있거나 고쳐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 주었을 때 글 주인들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혹은 질문에 반박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을 서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글이 아니어도 혹은 내 글인데 다른 평가자들이 들어와서 그 댓글에 제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만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추석 주간이죠. 자, 추석 주간인데 만나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니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는 우리 어때요? 13차, 14차씩 하면 여러분 또 많은 수업과 과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 힘드니까 휴강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업을 좀 길게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휴식을 취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확인학습이랑 보기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